자, 그리고 경종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닌 사람한테 왕위를 넘기는데 성종이 왕이 되는데 성종이 왕이 되는데 그야말로 황보씨의 힘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종은 그 황보씨라는 세력들을 배려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성종이 왕이 되는데요. 성종도 나중에는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성종이 의리 지킵니다. 의리 지켜서 경종 아들을 지켜줬다가 경종 아들이 왕이 되는데 목종이에요. 그래서 성종 앞뒤에 있는 사람이 있죠. 경종하고 목종은 그냥 삑살이야. 아, 이놈의 집안은 어찌 된 게 얘도 이상했고 얘도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저 둘은 업적도 별로 없고요. 업적도 별로 없고 좀 일만 좀 많았었어요. 일만. 그나마 경종하고 목종이 아빠하고 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시과제도 만들었었다는 이 공통점이 이때. 자, 그리고 성종 때 일을 많이 하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성종할 때 이게 이름에 조나 종자가 들어가는 것은 죽은 뒤에 붙이는 묘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표예요. 이름 자체가. 성적표. 이 사람 얼마만큼 했네? 잘했네? 못했네? 성적표입니다. 그중에 성종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누구냐면요. 성의 이룰 성자인데 국가의 제도를 완성한 사람한테 성종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이름에 성자가 들어갔다는 건 뭐한 사람이다? 국가의 체제를 정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의 체제를 마무리한 사람을 성종이라고 하고요. 조선 초기의 체제를 마무리한 사람을 성종이라고 그래요. 우리 고려 때부터 조종의 칭호로 쓰니까. 신라 때는 조종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뭘 뜻하고 있다고요? 제도를 마무리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볼게요. 호족들은 사실상 이제 과거의 세력들이 됩니다. 호족 출신의 외척이 몇이 있어갖고 힘을 유지하는 거지 사방에 널려 있었던 호족들은 다 이제 제압이 돼요. 이게 제압이 안 되면 고려가 아니지 이제. 그래서 호족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용되는데 이게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이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다고요? 이 앞에 실시했었던 과거의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종 때 유학자를 대거 등용하면서 유교정치라는 걸 피게 돼요. 그때 유학자와 정치를 하면서 성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옳은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중앙 관료 5품 이상 관료들은 나한테 시정의 득실에 대해서 상소를 좀 올려주라.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를 해주라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5품 이상 경관들은 시정의 득실에 관해서 의견을 올리라라고 합니다. 이게 성종 이야기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성종은 관료들하고 같이 정치하려고 했었다. 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정치하려고 했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 중에 채택된 게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원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최승로라는 단어가 뜨면 누구 왕 때? 성종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성종. 아시겠죠? 시무 28조는 사료도 상당히 잘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사료가 이 두 개거든요. 청컨대 지방에 외관을 두소서. 그 태조 때까지는 겨를이 없어서 전쟁이다 뭐다 겨를이 없어서 못 뒀는데 이제 지방관을 보냅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방관을 처음 보내요. 그리고 유교정치를 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저 때까지 유학자들은 불교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비판은 했지만 나중에 성리학이 들어오고 난 뒤에 고려말 조선초 가면은 그때 가야지 유학자들이 불교를 부정해버리지 이때는 부정하진 않아요. 공조는 긍정하는데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다스리는 데는 유학이 맞고 불교는 종교지. 걔가 왜 정치에 끼어들어. 넌 정치에 나대지 마.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요. 불교는 수신, 내 마음을 닦는 마음 수양의 근본이다.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이다. 이제 자기 역할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를 비판하면서도 불교와의 공조는 인정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고려 말에 성리학 들어오기 전까지 유학자의 마인드는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비판을 하는 거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글이다. 체제정비 하는데요. 제가 흔히 국가의 체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이 그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머리가 왕이라면요. 이 팔 다리가 뭐냐면은 중앙관료, 중앙제도, 지방관료, 지방제도. 중앙과 지방을 지키는 무력도 있어야 되죠. 군대, 군사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그 배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계속 충원하는 시스템이. 그게 교육과 과거제도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돌아가야지 국가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다 했다고? 성종 때 다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은 이걸 제가 흔히 부를 때 이거를 중지군교라고 합니다. 중지군교. 성종은
이 중지 군교에 관해서 뭔가 업적이 하나씩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고려의 중앙관청인 이성육부제가 이때 마련이 되고요. 2개의 성과 6개 부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나중에 바뀌긴 하지만요. 이때는 내산문화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게 나중에 중서문화성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때 생기는 겁니다. 기구자치는 이때 생겨요. 상서성, 그리고 상서성 밑에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인 육부라는 게 이때 생깁니다. 자, 지방에 12개의 광역시를 만듭니다. 이걸 12주 혹은 12목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고요. 그 12목 설치하고 여기에 처음으로 상주하는 지방으로 파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산수 같은 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산수 같은 거. 태조 때까지는 지방을 직접 지배하지 못하고 호족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고 있었어요. 뭐를 통해서? 사신강 같은 걸 통해서 간접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토성을 분정하면서 그 지역의 유력자로 인정해 주면서 당신이 그 지역 좀 관리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지방으로 관료를 직접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 이제 호족이 가지고 있었던 뭐도 없어지는 거죠. 호족이 행정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존에 있었던 호족들은 뭐가 될까요? 호족들이 지방에서 자기를 스스로 상대등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신라의 상대등 같은 말로 부르고 있었는데 이걸 당대등이라고 합니다. 뭐 지역에 가면은 어느 지역을 가나 개나 소나 다 하나씩 그게 있는 거야. 상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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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등이 있는 겁니다. 너 무식해들 그런 말 쓰지 마 이제 죽어. 이걸 못 쓰게 합니다. 당대등, 대등 이런 말 못 쓰게 하고요. 이거를 면장, 이장으로 바꿔요. 호장, 부호장이라는 칭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을 누가 통치한다? 왕의 사자인 지방관이 직접 통치하고요. 기존에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향리직으로 격화시켜요. 그냥 향촌 관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리더가 아니라 보스가 아니라 그냥 향촌 관리 수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향직 개편, 향리직으로 격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2개 다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이야 사실. 이제는 왕의 사자가 직접 통치한다. 물론 전국 360개의 군현이 있지만은 아직 12개밖에 안 됐지만 이게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학교 처음 만들어져요. 중앙에 만들어 학교를 국정감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관료 있는데 여기 중앙관청을 만들었고요. 학교를 만듭니다. 여기 학교를 국자감이라고 하고요. 지방에는 지방관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도 지방관청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호족들은 뭐가 된다? 얘를 보조하는 향촌 관리로 바뀝니다. 향리로. 그리고 지방에도 국립학교를 만들어요. 이제 지방에서 국가가 만든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직접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향교라는 게 처음 나타나게 돼요. 이 그림 하나만 그려두세요. 이걸 뭐라 부른다? 이성육부요. 이걸 뭐라 부른다? 왕의 관리가 직접 내려온다. 이 관리를 지방관이라고 한다. 몇 군데만? 아직은 12군데만 학교 만들었다. 그림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도병마사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군사기구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병마사는 병과 말을 통솔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국경 지역의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기구를 만든 겁니다. 앞에 도자가 붙으면은 총괄한다, 통괄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군사를 통제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도병마사는 사실 성종설하고 현종설이 있는데요. 둘 다 맞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왕 때 생겼냐라는 걸 흔히 물어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나오면 둘 다 맞다 하셔도 돼요. 둘 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정책 얘기해야지. 민심 얻는 정책 얘기해야죠. 민심. 그 태조가 만들었었던 흑창은 임시창고고요. 임시창고. 이거를 이제 항구적인 제도화된 창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쓰는 그 형식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의창과 상평창이라는 걸 만들어요. 창고란 뜻입니다. 의창고, 상평창고라는 건데 의창이라는 것은 의로운 창고라는 겁니다. 의로운 용도로 이 쌀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쌀을. 백성들이 굶을 때 언제든 창고문을 열어갖고 이거를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춘대춘합의 대출제도, 환곡제도 하는 곳이고요. 상평창은 늘 평평하게 만드는 창고라는 건데 그 도시는 여기는 농사짓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여기서 올라오는 쌀에 의지해서만 살아야 되거든.
고려시대 개성에 50만이 살았다라고 하는데 50만은 여기 쌀에만 의지해야 돼. 근데 만약에 흉년이 들어가고 쌀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올해는 운이 없네 죽어야지 이러나? 아닐 거 아니에요. 대비를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비한다고 만든 게 상평창입니다. 즉 물가, 곡식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큰 창고 하나 만들어 두고요. 도성의 쌀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물가 조절 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늘 평평하게 한다. 상평창이랍니다. 의창은 뭐라고? 대출, 빈민 대출. 빈민 대출을 춘대춘합이나 환곡이라고 하는 거고요. 상평창은 뭐라고 한다? 도성 내 물가 조절한다. 특히 곡식 가격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이때 나와요. 권원중보라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화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민심을 얻으려 했었던 건데, 이제 화폐는 민심하고 좀 관련 없지만 이때 나타났던 경제 정책이고요. 성종이 유기정치를 피다 보니까요. 성종한테도 이제 한계가 나가 있는데 유기정치를 피면은 이 사람한테 그 단점도 있어요. 이게 드러난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유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예의라는 가치거든요. 예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게 본의 아니게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백성들한테는 좀 안 좋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성종이나 조선 성종이 둘 다 유기정치 핀 사람들인데 뭔가 예의 강조하다가 위아래 관념을 너무 꼰대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 노비 원인치 시킵니다. 노비 환천법이라고 해요. 노비 환천법. 노비 환천법은 노비를 천민으로 되돌린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성종을 왕으로 세워준 황보씨 같은 그런 그 외척들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성종이 유교적인 예의를 강조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보기에도 이 쌍놈들을 풀어줬더니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줬더니 이게 지 원주인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너무 버릇이 없단 말이야. 이게 보기 안 좋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다시 노비 자리로 돌아가 합니다. 요건 좀 유기정치의 좀 단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종 때 정치랑 좀 달라졌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축제가 팔관의 연등회인데요. 팔관의 연등회. 연등회가 그 부처님 오신 날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팔관에는 10월하고 11월에 하는 그 개경하고 서경에서만 하는 왕까지 참여하는 그 거국적인 축제거든요. 원래는 불교에서 유래한 건데 그냥 팔관에는 그냥 종합 행사가 돼버린 겁니다. 연등에는 순수하게 진짜 연등 다는 거고 이걸 폐지합니다. 고려 시대에서 팔관의 연등회가 폐지된 유일한 왕때였었어요. 심지어는 몽골과의 전쟁기에도 크리스마스 때, 우리 6.25 전쟁 때도 크리스마스는 하거든. 군부대 막사에서도 크리스마스 저기는 한단 말이에요. 전쟁기에도 팔관의 연등회 같은 걸 했었는데 이때는 의도적으로 없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정치 폈었던 왕의 특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잘 기억 좀 해두시고요. 두 문자를 굳이 좀 따드리면은 성종의 이런 정책 때문에 의상스님이 되게 분노했대요. 뭐야? 의상스님이 분노했다. 8년 폐지했다고요. 이 분노를 요거로 바꾸시면 돼요. 의상 건노했다. 의상 건노. 권원중보. 의상스님이 건노했다. 분노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불교 무시하는 거야? 실제는 불교 크게 무시하지는 않았는데 무시되는 정책이 몇 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렇게 편하게 좀 알려드린 거예요. 요거는 중지군교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성종이 의리 지킨다고, 자기 아들이 없었고요. 의리 지킨다고 경종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는데 이때 또 개판이야. 자, 경종 때는 성종이 했었던 체제 정비를 기반으로 봉급제도를 한번 고칩니다. 중앙 관료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봉급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 만들었던 건 대강 만들었던 거거든. 그래서 새로 만든 거고요. 자, 거기에 이제 목종 때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쫓겨났다라는 거지. 목종 때 그 황보씨 성종의 누이인데요. 성종의 누이인데 성종 엄마도 황보씨고 이 누이도 황보씨죠. 황보씨 집안의 여자들이 약간 난장판이었었는데 여기 경종 부인이 하나가 있었고요. 황보씨 중에 하나가 경종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사가로 돌아갔는데 사가로 돌아가고 간통을 합니다. 간통을 해갖고 난 애가 이게 나중에 현종이 돼. 골 때리는 일이 있어요.
요게 목종 엄마인데 여러분 천추태후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도 나왔었는데 목종 엄마인데 태후가 간통을 해요. 왕엄마가. 남친이 생긴 남친 이름이 김치향인데 남친하고 사이에 애가 나오는 거야 또. 왕의 엄마인데 이 사람을 또 너무 사랑했나 봐. 이 천추태후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패하고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종이 시급해갖고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시급해갖고 저 국경 근처에 있었던 자기 부하를 불러다가 자기를 보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내려와서 나를 지키라고. 그게 강주였었는데 강주도 소드마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는 전설 속의 무인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왜 우리 가끔 영화 보면 아담마 1대 17을 싸워서 그런 구라들 있잖아요. 여긴 구라가 아니야. 그냥 10명하고 1000명의 사람들 이겨 나오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고려는. 나중에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한번 제작해 드릴게요. 강주도 뛰어난 무사인데 이 사람이 왕이 부르니까 내려갔어요. 근데 이거는 은밀히 부른 거야, 왕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려가는데 왕이 살아있대. 도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거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목종하고 강조 본인만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남들한테는 이게 반란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상황이 이제 해결돼요. 그 김치향이 제거가 됩니다. 근데 내려오던 상황에서 이거를 중간에 어떻게 중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단할 수 없어서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왕하고 목종이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요. 후계자를 누구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그 이모가 간통해갖고 난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태조 자손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거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태조의 피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게다가 간통한 남자가 누구냐면은 간통한 남자가 이게 신라계였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라 왕실의 피도 받았고 고려 태조의 왕통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온 거는 이상하게 나왔지만 성종 때 간통 사실이 알려져갖고 유배 갔었어요, 이 남자가. 그리고 사실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죽이진 않았거든. 그리고 간통해갖고 난 이 현종도 죽을 수 있는 건데 지켜줬어요, 성종이. 그래갖고 잘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혈통으로 보자면은 제가 제일 로얄 클래스예요. 그리고 고려는 간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터부시하지 않았거든. 신라 왕실이 근본이 없는 결혼 방식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삼촌하고 이모하고 결혼하고 다시 또 저기 조카하고 또 결혼하고 막 엉켜갖고 가계 계통을 살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얘가 이모라는 거, 조카라는 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고려가 그걸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가 근친혼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지금처럼 심하게 대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통이 먹힌 겁니다. 그래서 목종이 후계자로 현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조 이놈 새끼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세운 겁니다. 폐위 안 시켜도 되는 거였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현종이 되는 건데, 그리고 자기는 목종 잘 보필하면은 자기가 이런 정변을 일으켰다는 그런 누명도 안 쓰는 건데 얘가 잘못 생각하고 오버한 겁니다.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천추태후 엄마랑 아들 목종 사이좋게 유배 갑니다. 유배 가갖고 거기서 이제 저 사람들은 마무리가 돼요. 되게 좀 이상한 정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목종 때는 현찬은 왕 둘이 경종 목종인데 목종 때는 이렇게 끝났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예상대로 현종이 되는데 현종은 요걸 좀 기억 좀 해주세요. 현종은 성종 2탄이다 기억해 주세요. 요건 잠깐 그냥 스쳐가는 삑사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성종이 이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종이 못다한 개혁을 이어서 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현종 때의 정치는 성종 때 상황과 좀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뭐도 유사하냐면은 거란 침략도 유사해. 이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성종 때 등용했었던 유학자들이 파벌 일으키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고 해요. 성종 때는 꼭 꼬꼬마들이야. 호족들 잡아주고, 그리고 나라를 위한 충성도도 좋고 의욕도 넘치는 애들이라 이쁜 애들이었었는데 이놈들이 머리 굵어지니까 얘들이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국정원장하고 친구예요. 국정원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또 친구고, 대법원 판사들이 지들끼리 다 어울리고 있고,
이게 왕의 말이 안 먹히는 거야 슬슬. 문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 문신들이 벌려 지르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 슬슬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서서히 위험한 기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중에 썼던 정치 중에 지방관을 많이 파견 못했는데 그 지방관을 대충 마무리했다라고 해요. 대충. 그리고 이때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깁니다. 서울 근방을 뜻하는 경기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져요. 아직 경기도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경기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때. 자, 그리고요.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 태조가 나라 세울 때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되게 유익했고 이득이 있었다면 그게 언젠가는 비용이 될 거란 말이죠. 거란 강경책이 드디어 비용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거란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얘들은 유목민주주의라 전투를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국가까지 세우면 행정력까지 갖추기 때문에 걔들은 국가를 세우면 힘이 갑자기 이만큼 커져요. 걔들은 원래 전투를 잘하는 데다가 행정력까지 갖추면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위에 딱 버티고 있는데 이게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유지하는 게 참 껄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종 때 지나고 광종 때 숙청 작업하고 막 그러는 동안 그 이후에는 슬슬 희미해졌었어요. 그런 것들이 슬슬 희미해졌었는데 어쨌든 거란하고 사이를 안 좋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결국 화근이 터집니다. 터진 게 걔들도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체제를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 체제 어느 정도 정비하고 주변국 제압할 거 제압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결국 고려를 쳐들어오게 돼요. 그게 우리나라 체제 정비하던 성종 때 쳐들어오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때. 이게 거란 1차 침입인데 이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나라의 기득권들은 있죠. 이미 쟤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자. 나 전쟁하면 우리 집 재산 나가야 되는데 별로야. 난 지금이 좋아. 그냥 우리가 무릎 꿇어. 왕이 사대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중론이었었습니다. 쟤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거란 내가 인마 고구려 후손이야. 내가 고구려 후손이니까 고구려 옛날 수도였었던 평양은 당연히 우리 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서경 지역을 우리한테 다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들고 쳐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들 뻥까치는 것 같아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란이 쳐들어온 오늘의 목적은 본래 목적은 우리를 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송나라 중국 중원으로 쳐들어가고 싶은데 후방이 두려우니까 후방을 다져놓으려고 들어온 것이지 우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내가 가서 단판을 한번 지어볼 테니까 나한테 일단 시간을 주고 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해갖고 직접 적진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무슨 을지문덕의 화신이냐? 그러니까 서희가 적진까지 들어갑니다. 적진까지 들어가고 단판을 짓는데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이때 들어왔던 사람이 소손영입니다. 소손영이란 단어 뜨거나 서희란 단어 뜨면 성종때라는 거예요. 소손영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거란은 고구려를 이은 땅이고 고구려를 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은 서경은 우리 땅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걸 돌려주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알았어?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서희가 맞대응을 합니다. 우리는 나라 이름 자체가 고려야 임마.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는 우리지. 우리는 국호 자체가 고려야. 그렇게 따지면은 너의 나라 수도인 동경도 우리 땅이 돼야 돼. 니네가 줘. 그러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이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조빙을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게 아니다. 중간에 여진애들이 껴있어갖고 산적대들이 너무 많아서 거란, 고려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여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 도적대들이 있어서. 그래서 못 갔던 것이지 너네한테 인사를 안 가려고 했던 거 아니다. 여기 있는 여진애들을 좀 정리할 시간만 좀 주면은 왜 안 가겠냐.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 너희한테 사대할게. 라고 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랑 싸울 의사가 없고 너희랑 친할 의사가 있다는 걸 말을 해요. 대신 이 얘기를 합니다. 대신 있잖아. 여진애들도 말을 잘 타는 애들이기 때문에 싸움을 너무 잘한단 말이야. 국가가 없으니까 얘들은 큰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집단일 뿐이지 부주국가 상태로 싸움은 너무 잘한단 말이야. 이거 정리하려면 여기다 우리가 성을 몇 개 설치해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놔야지 길이 뚫린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으로 하자. 이 완충지대를 명확하게 우리 땅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게 압록강 동쪽에 6개 군현, 6개 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희의 강동육주, 말빨 하나로 강동육주라는 땅을 얻었다. 아주 대단한 전과입니다. 아주 대단한. 아주 잘 나오죠? 자, 이게 성종 때라면 이거 이어져.
그냥 현종은 성종 2탄이야 그냥. 거란이 야 이거 서희 말빨로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 새끼들 사대하러 오지도 않고 실제 뭔가 궁인을 손해본 느낌만 나는 거예요. 근데 명색이 나를 대국으로 칭해줬는데 내가 야 그 다시 돌려줘. 야 그거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러긴 또 명분이 안 서고.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되고 이 험한 여진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고려로 갈 수 있는 어떤 전략 요충지란 말이지.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너무 쉽게 결정했다 생각을 하면서 저 어떻게 달라라고 하지? 어떻게 다시 파토내지? 핑계만 찾고 있었는데 좋은 핑계가 생깁니다. 감히 신하가 왕을 죽여? 감히 신하가? 강주의 정변이라는 걸 핑계로 있죠. 신하가 왕을 교체했다는 거 이걸 핑계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내가 그 신하 그놈을 혼내겠다라는 핑계로 들어옵니다. 이게 2차 침입이에요. 즉 2차 침입은 현종이 왕이 되자마자 했었던 겁니다. 현종이 왕이 되자마자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대응을 했을까 못했을까? 전혀 못해요. 그래서 왕이 나주까지 피난 가는 사태 벌어집니다. 나주. 지역사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데 그 지역으로 피난 가는 동안에 그 지역에 호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력자들이 있잖아요. 걔들한테 개굴욕을 당하면서 갑니다. 왕이. 아직도 지역에는 자기 그 독자적인 힘을 가진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고 돌아와서 현종이 있잖아요. 진짜 그 절치부심해 갖고 나중에 3차 침입 때는 현종이 앞장서 갖고 전쟁을 수행을 해요. 거란 침입을 잘 막아낸 왕이에요, 현종이. 완전 굴욕을 당합니다. 거란한테 굴욕당하고 국내인한테도 굴욕을 당합니다. 이때 2차 침입의 영웅은 양규예요. 이분이 이때 싸우다가 돌아가셔서 뒤에는 말이 안 나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거란이 갈 때 엄청나게 많은 포로를 끌고 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해갖고 현종이 무슨 약속을 해갖고 돌려보내냐면요. 왕이 직접 입조하겠다, 거란에 입조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못 지킬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세요 합니다. 거란도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이게 보급이 끊기면 얘들도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항복한다니까 일단 얻을 거 얻었다 해갖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갖고 걔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혀요. 얼마 되지도 않는 군대로, 양규도 소드마스터야. 얼마 되지도 않는 군대로 여기 거란 황제가 직접 쳐들어왔었거든요. 황제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겁을 줍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군대를 많이 죽여요. 아주 대단한 장소입니다. 자, 그러고 안 와 온대놓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한 10여 년 지나고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준비됐잖아요. 우리 현종도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 박살을 냅니다. 개 박살을 내는데 이때 박살 낸 사람이 강감찬이에요. 강감찬은 그 일화를 되게 잘 아시죠? 강감찬이 그 고려가 수도가 개성이거든.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고려 유적지는 대부분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되고 난 뒤에 북한하고 경쟁을 한참 할 때, 뭐 지금은 이제 경쟁할 대상도 아니지만 경쟁을 한참 할 때 그 고려 시대 인물 중에 남한 지역에는 뭐 유명한 인물 없는 거야? 해갖고 그때 대통령이 이제 찾아보라고 했었어요. 찾아보라 해갖고 이제 찾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 서울 근교에 그분하고 관련된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대. 그 별이 떨어진 곳이 요 서울 근처거든. 낙성대라는 곳이 이제 이 강감찬 관련된 곳이거든요. 낙성대는 대학교 아닙니다. 그분 관련된 곳이에요. 그래서 강감찬이 이제 어릴 때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런 저기를 징후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어릴 때는 키도 작고 되게 못생겼었대요. 그래서 동네 애들한테 이제 막 골림당하고 막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야사 같은데 전하는 내용을 보자면은 강감찬이 이제 사신을 접대로 나갔을 때도 자기가 슬쩍 속여봤대요. 워낙 키도 작고 이제 못나고 하니까 자기 부하 중에 키 크고 이제 잘생긴 사람을 내세워갖고 마치 이 사람이 이제 사신 대표인 것처럼 해갖고 내세워도 봤다는데 이 인물됨이 있는가? 그 다른 쪽 사신이 알아보고 당신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이 진짜 아니냐 뭐 했다라는 일화도 있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는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었답니다. 그거를 극복해내고 되게 위대한 장수가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게 그 고려시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장수들은 대부분 문신들입니다. 강감찬은 문신이에요. 그
장수들은 3품까지밖에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장군이 되긴 하지만은 총사령관은 문신이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신이 됐던 거고 또 사령관으로서 이제 업적도 남겼던 겁니다. 그 컴플렉스를 이기고. 자, 강감찬이 이 거란을 유인해서 귀주라는 곳이 저기거든요. 북방민족이 쳐들어올 때 자주 싸우는 곳이 귀주인데 이게 압록강 근처에 있는 제일 북단이에요. 이게 항상 거쳐와야 되는 길목이거든. 그래서 귀주에서 싸움이 많거든요. 퇴각하는 군대를 귀주라는 곳에서 완전 박살냈던 겁니다. 이때도 살수대첩과 유사하게 몇천 명만 남기고 다 전사시켜요.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몇천 명만 남기고 다 죽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전투입니다.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라고 하죠. 살수대첩, 기주대첩, 한산두대첩이. 잘 기억해주세요. 이게 3차다. 자, 그리고 소일구 양강 고치나 거란침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막 성 쌓고 합니다. 개성 주변에 쌓은 상을 나성축주라고 하고요. 이건 현종 때입니다. 현종 아들이 덕종, 정종, 문종이 현종 아들인데 덕종, 정종 연간에 현종 아들들이 천리장성이라는 국경선을 쌓습니다. 나성은 벌릴 나자예요. 있는 성을 벌려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도 외곽성을 쌓은 걸 말하는 거고 천리장성은 국경선입니다. 국경선. 압록강부터 영흥만 그 원산만 근처 말합니다. 그 도련포까지 압도적으로 잘 쌓은 성입니다. 이 두 개를 전쟁 끝나고 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순서로 나온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 거란이 몇 차례나 쳐들어온 거야? 세 차례? 몇 차례? 세 차례? 몇 차례? 2, 3차나 천리라고 하시면 돼요. 2, 3차나 천리. 네, 그러면 이어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순서도 알 수 있고요. 자, 현종 때 되게 잘 나오는 문제는 거란이 침략되면서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큰 업적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한테 이걸 막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전쟁 중에 성경책을 만들고 있는 게 되게 뻘짓 같은데 뻘짓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거든요.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부처님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전쟁 중에 한가롭게 목판 파고 있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현재는 기독교 성경책을 대한민국이 만든 적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번역본만 쓰고 있지만은 고려시대는 성경책을 직접 제작도 했었어요. 성경책을 만드는 시점이 항상 외침이 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를 쳐들어왔었던 대표적인 외침은 첫 번째가 거란이고 그 다음에 몽고인데 거란 때 1차 성경책, 몽골 때 2차 성경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처음 만들었다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요. 자, 갑시다. 대장경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언제 만든다? 외침이 있을 때 만들었다 하면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7명의 실록이 사라졌어요. 앞에 7명의 왕들의 기록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7명치를 묶어갖고 실록을 만들어요. 원래 실록은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거든. 만들어도 한 명씩 만드는 거거든. 되게 특이한 실록이야. 어떻게? 한 방에. 그걸 7대 실록이라고 합니다. 완성은 그 뒤에 완성되는데 2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란 때문에 초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란 때문에 초쳤다. 초칠. 2, 3차나 천리? 초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현종은 성종 2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은 성종하고 묶어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성종 때 업적이 체제정비, 거란 침입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어진다. 천리장성 기억하시고 현종이 즉위하고 난 뒤에는 이제 현종의 아들들이 계속 왕을 합니다. 현종이 즉위하고 난 뒤에는 현종 아들 문종이 등장하는데 이 문이라는 게 제도란 뜻이라 그랬었죠. 이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도 성종 2탄입니다. 자기 아빠인 현종도 성종 2탄이었었다면은 이 사람도 성종 2탄이. 그래서 성종 때 만들었었던 제도를 문종 때 완비시켰다라고 해요. 완비. 그래서 고려의 제도가 완성된 것은 제도 문종 때 완비가 됩니다. 성종이 유학자 등용했는데 문벌화 되기 시작했고요. 이 문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 때입니다. 얘들이 그 나라의 귀족처럼 성장하게 돼요. 귀족처럼. 귀족은 뭘 말하는 거죠? 특권 세력 받았다는 겁니다. 야, 후족을 잡을 때 그때 처음 채용할 때는 새내기들 파릇파릇하고 이 나라의 동양처럼 보이고 괜찮았던 애들인데 이제는 걔들이 기득권이 된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때다. 그래서 문벌이 상당히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겁니다. 자, 애들은 팝을 이루는데 뭐로 팝을 이룬다고요? 문으로 팝을 이룬다. 문으로 팝을 이룬다는 것은 유학 집단이라는 건데 얘들이 어디서 팝을이 만들어지기 쉬울까요? 그러면? 어디? 논에서? 운동장? 어딜까요? 학교라는 거죠. 학교.
학교에서 파벌이 많이 만들어진대. 소위 말하면 학벌입니다. 학벌. 이 학벌은 국립학교를 중심으로 파벌이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사립학교일까요? 사립학교가 되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개경에만 사립학교가 12개나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최충인데요. 최충이 최초입니다. 최충이 만든 구제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국립학교는 지금 국자감이라는 게 있죠. 국자감을 다니면서 과거를 보려면은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국립학교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수업을 교양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을 가르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내건 거야. 학원 하나 만들어 갖고 내건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 시험 공부 시킨다. 이리 와라. 하니까 막 엄청 흥행을 한 거예요. 저게 대박 친 겁니다. 저 때 아줌마들 치맛바람 엄청 불었어요. 자기 아들 봐달라고 쌀가마 들고 갖고 우리 아들 봐달라고. 그땐 쌀이 돈이니까 엄청났었습니다. 우리 지금 치맛바람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치맛바람 불었단 말이야. 그 삼국시대까지는 애들한테 무사교육을 시켰었다면요, 이제는 6.25 국가로 가면서 이제는 과거라는 게 생기면서 애들을 학교로 보내는 게 이제 막 열망했었단 말이야. 그 중에 시험에 잘 붙는 학교라고 하니까 말도 못했지. 최충의 구제학당은 이게 전문 강좌라는 거, 9개 전문 과목을 바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자감이 이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니까는 따라서 11개 학교가 더 생겨갖고 총 문종 때만 12개가 생겼다는 거야. 12개가. 그래서 사립학교가 난립합니다. 이 사립학교를 다니면요, 사립학교 선배들이 끌어줘요. 너 몇 개야? 일로 와. 너 내 옆으로 오면 돼. 끌어줍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가끔 있잖아요. 휴가 때 나와서 강의도 한 번씩 해줍니다.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선후배 간의 모임도 있고요. 가끔은 여름에 철렵 같은 것도 같이 가요. 야유회 같은 것도. 그래서 학교 출신끼리 되게 끈끈하게 뭉쳐요. 동기회라는 것도 있어. 선후배 모임도 있고요. 공직사에 들어가면은 선후배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선배가 그 학교로 다시 되돌아가고 강의 같은 것도 해주고요. 엄청 끈끈하게 뭉치게 돼요.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저 학벌을 가진 학교 출신들은 국가에 충성을 하게 될까요? 학교 출신들한테 충성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문벌이라는 집단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무원들인데 국가에 충성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기 학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국가의 문제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누구 때? 문종 때 문신들, 문벌들이 활성화됐다. 같은 문신에, 그렇죠? 그 증거는 사립학교 12개나 생겼다. 옛날 같은 경우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인주는 인천이거든요. 인천 이씨가 왕비죽이 돼요. 인천 이씨 신라 때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단 말이야. 신라 때는 경주 사람만 출세할 수 있었거든요. 야, 이제 호죽, 이것도 이제 문벌화된 집단인데요. 문신 가문이 왕실 외척이 되기까지 하는구나. 얘들 엄청 컸다야. 이제 견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문벌귀족이 받는 그 월급을 전시과라고 하는데요. 전시과 외에 얘들은 또 전시과에 이제 포함되는 토지입니다. 전시과에서 월급으로 받는 거를 과전이라고 해요. 과전. 전시과의 정확한 명칭은 전시과전이라고 합니다. 과전은 품계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품계에 따라서. 여기에 대체로 5품 이상을 이제 귀족이라고 하거든. 문신 귀족이라고. 5품 이상들은요. 5품 이상은 공음전이라는 보너스를 또 받아요. 그래서 얘들은 완벽하게 지금 특권 세력이 됐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일과 무관하게 월급 플러스 그냥 얼마를 받는 거예요.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그래서 야 이제 문신놈들 그냥 공무원이 아니네. 쟤들이 이제 특권 세력이라고 불러야겠다. 야 귀족이네, 귀족. 게다가 이거는 세습할 수 있어요. 계속 대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귀족 대접 받는데 이게 잘 드러난 게 언제다? 같은 문시 때라는 겁니다. 자, 이건 두 문자 딸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문벌 귀족들이 스타가 돼갖고 막 사인을 지드려 줍니다. 야, 일로 와. 내가 사인해 줄게. 나도 힘 있어, 임마. 사인공이라는 겁니다. 사인공. 사인한 공도를 막 얘들이 이제 막 뿌리고 다닌다. 힘이 세졌다. 자, 최초 정비. 이게 문벌 귀족들을 좀 견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문벌 귀족, 문신 출신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인지 아시나요? 개성. 지방에 호족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광종,
성종 거치면서 성종 때쯤에 호족들은 이제 사라진 걸로 봐요. 호족이 향리화됩니다. 이제 얘들이 이제 위협이 안 돼. 근데 여기에 지금 위협적인 존재가 생긴 거예요. 누가? 관료는 관료인데 이놈들이 지들끼리 뭉쳐. 왕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뭉쳐. 문벌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얘들이 특권까지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귀족화돼 가고 있습니다. 같은 문씨일 때, 문종 때 특히 두드러졌다. 근데 얘들이 어디 출신 애들이 많냐면요. 여러분 그 신라 때 유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유학계나 공부 좀 하고 유학 뭐 수업이나 좀 들어봤을 만한 지역은 어디였을까? 학교가 고대 국가 때는 학교가 서울밖에 없었어요. 국립학교는 수도에만 있습니다. 수도에만. 그러니까 경주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만 똑똑한 거예요. 다 무지렁이들입니다. 힘이 있어갖고 호족은 됐지만은 여기는 똑똑한 놈들이 없단 말이야 거의.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대거 진출한 게 성종 때입니다. 신라계가. 그러니까 신라계가 여기 득식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벌을 잡는 건데 문벌을 잡는 게 일종의 신라계를 좀 제압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남경은 지금 서울을 말하거든 여기. 경기도 양주시 혹은 지금 서울 지역을 말하는데 이쪽 지역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견제구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일 겁니다. 성종이 신라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때 이 경주를 높인다고 만들어준 게 동경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태조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고구려 수도를 서경으로 격상시켰었고, 성종 나는 신라 좋아, 난 유학자 좋아해서 동경 만들었었고, 그 제3의 지역 이제는 동경을 폐지하고 남경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단이 나온 것 같아. 인천이잖아요. 그럼 요 근처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아닌 이쪽 집단 중에 하나가, 얘도 문벌이긴 하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문벌을 좀 견제해 줄 만한 세력을 하나 키운 게 아닐까. 이쪽 집단으로 뜬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이. 남경, 사인공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토지제도가 이제 이때 마무리됩니다. 이제 완전히 굳어졌다라고 하고 경정이라고 해요. 경정. 시정은 처음이라 뜻이고 개정은 고쳤다는 거고 경정은 굳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된다. 자, 그리고 문종 아들이 순종과 선종과 숙종이 있는데 이게 다 왕이고요. 의천도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승려가 됩니다. 의천이 등장해갖고 불교계도 통합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고려시대의 권력은, 고려 초기의 권력은 호족한테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목사님들도 스님들과 절들도 엄청난 권력 기구에 있었어요. 엄청난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도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때 그랬었단 말이에요. 신라 말에 호족들이 등장할 때 호족들이 각 교회랑 연결되었고 세력을 늘려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 자체가 하나의 정치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종 때부터 계속 고민해오고 있었어요. 절도 잡아야 된다는 것을. 호족 숙청을 광종 때 했듯이 불교 통폐합 운동도 광종 때 시작했었어요. 그 광종 때 등장했었던 사람은 균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광종이 균여한테 귀법사라는 절을 지어주고 불교를 좀 통합해보라고 하는데 이때는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름도 너무 냄새가 나죠. 모든 법은 하나로 귀일한다. 합친다는 뜻이거든. 자, 이걸 못하고 있다가, 원래 종교는 되게 건드리기 힘든 겁니다. 종교는 잘못 건드리면 역풍 불거든. 그래서 잘 못하고 있다가 문종이 자기 친아들을 출가시켜갖고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그게 의천인데 의천을 위해서 절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절에 주지를 삼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통솔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준 교회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거를 다 통폐합, 통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너무 냄새가 나. 뭐죠? 왕을 흥하게 하는 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되게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통합운동이 나타난다.